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공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Q&A가 하나 있고, Q&A가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이제 회원분들 혹은 회원이 아닌 분들이 코스피 지수에서 어떤 대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의 방송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에 대한 저의 의견, 안심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술적 분석으로만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좀 큰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피의 상단 밴드, 하단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지라고 하면 일단 방송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1시간 이렇게 되니까 1시간 되니까 이게 너무 좀 그렇다 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가뜩이나 좀 졸린데 이거 1시간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해서 이걸 좀 세분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2개 혹은 3개 정도로 좀 쪼개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황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리고 고객들의 Q&A가 좀 있거든요. 질문들이 있거든요. 질문들, 종목에 대한 질문들,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단답형식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로 해가지고, 한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쪼개서 하루에 2-3개씩을 차라리 올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 끝난 이후에는 시황이 나올 테고, 혹시 장중에는 간단한 거라면 이렇게 10분 정도로 좀 짧게 방송을 좀 쪼개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아예 방송을 안 들으시는 저희 그 유료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냥 문자로 받아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1시간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좀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지는 저희가 이제 사옥을 이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빠르면 지금이 5월 16일이잖아요. 5월 말 안에, 이전을 계획을 했고, 이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는 아마 좀 바쁘지 않을까,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전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사실은 내방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고객 내방을. 왜냐면 회사에 내방한다는 것이 그 안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외부인을 사실 출입을 이제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방 혹은 세미나 혹은 교육용의 어떤 공간을 따로 둘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어디가 괜찮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그거 완전한 것까지는 아마 5월 말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다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 좋아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뭐 방송도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가 오늘 다시 재상장했죠. 그러니까 감자 이후에 다시 분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똑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부족한 분의 오늘 다른 어떤 비회원분께서 여러 통의 회사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자라는 차익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주식 계좌에 입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지금 증권회사에 전화했는데도 그 직원들이 잘 모르고 대답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떼먹지 않고요. 다음 주 정도에 차액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서 그 해당 증권 주식 계좌로 아마 입금하는 걸로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던 그 큰 것은 이거였습니다. 아주 대하락이 한번 시장에서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저희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코스피 지수 월간 차트로 아직 하락 중에 있다, 하락이 더 진행될 것도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일단 결론, 이것도 역시 보통 보니까 유튜브를 처음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오케이라고 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2000 현재가 18년도잖아요. 한 요 정도까지 내년 말 혹은 뭐 내후년 뭐 초 정도까지는 저는 일단은 우상향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변동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꽂히는 변동들이 과거 요거는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요런 하락은 큰 하락이 아니죠. 이 정도의 하락 정도야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요런 정도, 큰 정도가. 사실 지금의 요런 세 번의 하락 정도, 그리고 횡보는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진짜 하락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이건 지금 주간 차트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의 하락은 하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그리고 코스피 밴드 역시도 저는 2350에서 2800 정도를 이번 연도에 저는 그렇게 밴드를 정해 놨었습니다. 정해 놨었고, 사실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유치할 수 있어요. 다 시나리오이고 소설일 뿐이고 가정일 뿐이고 희망일 뿐인데, 이러한 밴드를 정해 놓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월초가 될 때 보통 이런 계획들은 예상은 해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밴드를 정해놓고 이거에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밴드를 정해놔서 2350에서 2800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런 추세선을 걷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마음을 굳혀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은 언제나 빗나가기 마련이잖아요. 눌리고서 이렇게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경우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나리오 혹은 소설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꺼려지고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시나리오일 뿐이고 하나의 소설이고 예측의 영역인 주식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자만하고 건방진 것들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의 의견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의견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소설에 공감이 된다거나 뭐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무언가가 있겠죠. 하지만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지수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그 기준 지수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것이지 이거 이외의 것은 다 예측일 뿐인 것입니다. 현재 지수의 현재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가격은 미래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간략한 시황은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흔들흔들했죠. 외국인들의 일단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수가 머리를 못 들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감해졌다라는 거. 이 민감해졌다라는 이런 부분에 라는 말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결론은 불확실성이라는 것과도 또 맞아 떨어지거든요. 불확실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적어드린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다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대응을 할 때 아주 짧게 대응을 하자라는 것밖에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아예 휴식을 갖든지 한다면 정말 트레이딩 같은 짧은 트레이딩의 영역 안에서만 보시는 정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시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엊그제도 그렇고 몇 주 전부터 계속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할 공간은 아니다. 그리고 한참 됐죠. 코스피 2500포인트 언저리를 강하게 돌파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의 신고가였던 2600포인트도 그 다음은 260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25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아래에 있을 때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민감해졌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피 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힘들 것 같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금리에 대한 거, 뭐 인플레에 대한 거 정도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의견을 조금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마 페드는 내년 하반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내후년 상반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시작점으로 하면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 연말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어떤 지수의 느낌은 2016년 요때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요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요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한번 시장이 들썩였었고, 실제는 2016년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가 2015년 연말부터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는 시기예요. 여기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부터라고 하면 벌써 횟수로 4년인 거예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하락이 올 정도의 이런 걱정은 조금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과거에 어떤 금리 인상했을 때보다 봐보시면 횟수로 4년째인데 완만해요. 아주 상당히 완만하고 길게 아주 천천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마무리는 내년 연말, 그러니까 2019년 말, 뭐 길게는 2020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걱정은 뭐냐면 금리를 완만하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빨라질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걱정은 이런 것이죠.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죠? 그 말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그냥 요 정도인 거죠. 경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경제가 보통 요 정도만 좋아져서 딱 완만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경제가 좋아지는데 갑자기 어떠한 거품이 이렇게 생길까봐 금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 거품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최대의 어떤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 목표가. 그 말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시장을 금리로서 혹은 재정 정책으로서 좀 완만하게 가보자. 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과매도, 그러니까 거품들과 과매도 이런 양쪽 위아래 이런 케이스들을 없애고 완만하게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금리가 더 빨리 오를까봐가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금리라는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후행적으로 올리는 거고 그 후행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기준이 되는 건 기업 실적 경기예요. 기업 실적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속도보다 기업의 실적 혹은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문제되지 않아요, 시장은. 다만 이 속도보다 얘가 더 빠를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조율하는 것이 페드의 역할인 것이죠.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뭐 3번 올리냐 4번 올리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 그러니까 3%, 3%를 언제 도달할까 이런 걱정이 상당히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것에 대한 것을 과거의 것을 어떤 통계를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하루하루 몇 주의 어떤 이런 흐름이 아닌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이런 경기 순환을 이제 봤을 때 보면은 가장 최근에 경기 침체 구간이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 요것을 차트로도 볼까요? 이것은 제가 차트로 나스닥으로 한번 볼게요. S&P 500 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로 보면 너무 좀 커지긴 했지만 2009년도 요 구간이 2009년도 시기거든요. 이때가 침체기로 그 뭐라 할까, 가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110개월 정도를 뭐라고 하나요? 그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는 흔히 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인상을 이렇게 바닥부터 조금씩 이렇게 올리다가 금리 인상을 딱 멈추는 시점, 이 시점에서 몇 개월 정도부터 지나고 나서는 실제로 경기가 침체되더라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가 보통 9개월에서 17개월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지금의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2020년, 지금이 여기가 현재니까 2018년, 19년, 한 20년 정도까지라고 하면, 이때까지 금리 인상을 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몇 개월, 뭐 약 1년 정도, 최근에 좀 빨라진다라고 해서 한 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시장이 침체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 그러면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과거에 어떤 투자의 전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3번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이상부터는 시장이 좀 약해지면서 민감해진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실질금리를 봐야 돼요. 실질금리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와 주가는 동행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죠. 뭐 기준금리가 딱 멈추고 나서부터 경기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빠지는데 사실 그 앞전에 주가는 미리 빠져요. 그러면 이 주가가 빠지는 것과 동행하는 지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래도 가장 동행한다라고 보는 것이 실질금리, 실질금리이거든요. 실질금리. 이 실질금리가 어떤 정점을 그래도 그나마 잘 표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실질금리는 적어도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한번 표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려 보면 이런 것이죠. 이것인데요. 이게 보면 이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이고, 실질금리가 이 흐린색 선이거든요. 그렇죠? 이 실질금리가 꺾이는 시기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때는 지수 역시도 강하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그 2008년인 거고요. 요 시기가 IT 버블이 있었던 닷컴 버블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아직 이 실질 금리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강한 조정이 될지, 2년 전 2016년도 15년도 때처럼 강한 조정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한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강한 조정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한 조정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이때 과거처럼 이런 조정, 지금도 그런 조정이라면 굳이 매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상승할 때 새로운 주도주가 생깁니다. 그 주도주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이 상승할 때 주도주가 아니라면 소외주가 되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 민감해진 지금 같은 이러한 시기 때는 주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장기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장기 투자하기도. 근데 다만 저희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그 최근 걸로 본다면 2016년도 초부터 17년도 중반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초부터 2017년도 중반까지가 저희 회사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던 이때의 수익률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때가 가장 좋았죠,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거 기억하시라고 최근에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요렇게 보면 왜 그랬는지 느낌이 나시죠. 그리고 나서 시장 지금 이제 몇 달 정도 이제 조정 박스권 변동성 뭐 이런 느낌의 시장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해도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장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정도의 그러한 초기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그 조정 구간일 수도 혹은 이런 조정 구간이지 않을까 정도인 거지 아예 꺾이려고 한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이 조정을 줄 때는 무식하게 들고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몇 달 후의 미래를 이 주식이 갈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 발표를 많이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수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지수가 움직여줄 때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대장주를 알 수 없다. 뭐 너희가 생각하는 대장주가 뭐냐도 이따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 시장을 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또 하나 그냥 지금 먼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경기가 확장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 그렇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는 구간, 이런 구간은 회사들에게는 좋아요. 소비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러한 구간이 나올 때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린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금리 인상이 무섭게 들린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 전문가는 부채, 무차입 경영을 하는 주식을 사서 매수해라 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키 크면 다 잘생겼냐? 뭐 이런 의미예요. 모델들이 대부분 키가 크지만 얼굴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같은 선상으로 보면 되는데 금리를 멈추는 실질 금리가 딱 멈추는 시기 때 왜 멈추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왜 더 이상 안 하느냐? 경기가 실질 금리가 멈추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왜 동의어라고 했으니까 뒤집어 보면
경기가 축소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좀 꺼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춤으로써 다시 시장을 살려야지 이런 의미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뒤섞여서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 이러한 금리 인상이 반드시 부채가 많은 쪽에 회사는 위험할 것이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T 쪽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금리 인상 시기 때는 가장 힘든 업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니에요. 그건 사실 예전 이야기인 거고, 가장 최근에 이런 업데이트되어 있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최근에 IT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져서 낮은 부채 비율을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 때 취약하지 않는 회사들로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또 하죠. 금리가 높아질 때 부도율도 계산해보고 몇 프로의 금리가 넘어설 때 회사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부도가 많아지는지가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5% 정도의 금리에 근접했을 때 중소기업이라든지 혹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부도가 좀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라라는 말은 조금 과하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을 또 잠깐 뒤집으면 금리 인상 시기 때는 IT와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탄력이 더 좋아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IT와 바이오 쪽이 시장의 두 핵심 멤버였죠. 그 주도주였죠. 이들이 주도주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쪽은 이제 조금 힘이 많이 약해지고 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이유는 2018년도에 실적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2018년도에도 가장 실적이 좋은 쪽은 IT 그리고 소재 쪽이에요. 산업재 쪽. 바이오는 실적이 둥하됐어요. 확실히 둥하됐지만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총 시총 상위 코스닥 쪽으로 조금 상위에 있는 뭐 몇 개 종목 빼고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실적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건 이제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쪽의 일부 아주 우량한 종목 이외에는 바이오는 이제는 주도주로서 힘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도주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면 주도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느냐. 사실 IT도 지금부터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IT도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IT와 바이오가 지금 죽어 있지만 다시 고개를 들 때 바이오는 저는 고개를 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IT와 플러스 또 하나는 고개를 들 것 같아요. 고개를 들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에서 오늘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보면은 정치 뉴스 북한에서 이제 잠깐 이제 이벤트 악재성의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흔들렸어요. 이게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분명히 ETF를 보면 좀 짧게 볼게요. 보면 건설 철강 최근에 많이 올랐던 철강, 그리고 어디다 넣어놨나 내가 이거를, 철강 요 위에 있네요.
철강, 건설, 그렇죠? 기계 장비, 중공업 이쪽들이 오늘 주간 차트 상으로 보면 한번 이제는 조정을 받는 것인가 할 정도의 조금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근데 코스피의 상위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건설주라는 것들은 하락을 했고 과거의 주도주들은 상승을 했어요. 과거의 주도주들은. 근데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시장 하락.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주도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건설주가 주도주도 아니라는 저는 의미로 좀 보여지는데요.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한두 개, 두세 개 정도가 묶여서 같이 가요. 보통.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주도주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만 뜬다고 시장 지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보통 짝에 맞는 무언가 한두 업종이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IT 쪽은 주도주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주도주라고 하면 일단 IT와 미디어 쪽과 미디어는 좀 작으니까요. 좀 작은 부분이고 뭐 어떤 소재 쪽인데 요렇게 가면 시장이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가 못 간다면 근데 여기서 가려면 추가로 이 산업재 쪽이 가야 돼요. 흔히 뭐 그죠? 산업재에 해당하는 이러한 업종이 움직여줘야지 주도주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보는데요. 이 지수가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 시기 때 보통 산업재들을 좀 담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들의 종목이 그렇게 좀 멋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다시 확 변동성 장세로 오면서 시장이 다시 리레이팅이 되려면 이쪽 산업재 쪽이 가져야지만 코스피가 PBR상 한 배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그 한 배를 기준으로 지금 시간이 꽤 됐네요. 한 배를 기준으로 뭐 시장의 코스피 밴드를 예측해 봤을 때가 2,800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그 중간 선거에 한번 시장이 조금 변동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점진적인 어떠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질 금리가 빠지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상하는 어떤 밴드로 한번 그려보면 뭐 어떻게 상당히 위험한 소설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말씀 들어보면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줄여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지수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의 상승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이 추세대를 만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의 하단은 저는 사실 여기를 봤었어요. 여기 이거는 저희가 좀 오래전부터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매물대 그죠? 이 매물대가 2350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현이 되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서 반드시 꼭 이제 지지가 되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면 한 번은 중간 선거까지는 이러한 어떤 모습 이후에 이러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엇 파동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파동이 생겼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그죠? 1파 이렇게 하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 A, B, C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는 여기에 생겼고 1번, 그다음에 3파, 마지막 5파가 아직 남았다. 그리고 5파에는 플러스 어떤 연장들이 많아질 것이고 변동성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 저는 그것을 기술적 분석과 좀 섞어보면 실제 금리가 멈추는 기간까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 2019년 혹은 2020년의 어떤 초까지 요때가 연장파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상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심한 어떤 소설을 쓴 게 아닌가. 이게 아마 좀 아주 주식을 오래 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선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피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최근에 어떠한 하락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좀 이렇게도 해볼게요. 직전으로. 사실 이렇게 쪼개진 것은 그냥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한 번에 상승이 왔는데요. 이렇게 아이고. 그냥 심플하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요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타고 올라간다라는 생각. 다시 타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350포인트까지 좀 빠지지 않았으면, 근데 빠져도 일단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주식 비중 20% 정도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완전 하락으로, 과거처럼 완전 하락으로 꺾일 거다라고 하면 비중 자체를 아예 없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이제 조정의 마무리가 한 번에 하락이 생기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인가 바로 올라갈지는 를 이제 의미 있게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2500포인트가 고비가 될 것이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수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2500을 넘었을 때는 2600포인트를 돌파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저는 2800까지도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순수한 그냥 저의 어떤 예측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소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을 좀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시장의 상승이 되려면 주도주는 굵직한 게 두 개가 생겨야 된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PBR 밴드 1배 이상으로 1배 근접하려면 IT 하나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평가주로 지금 묶여있던 산업재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건설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저는 이제는 진짜로 관심을 조금 빼야 된다. 다만 시가총액이 상위에 있는 아주 우량한 것들, 혹은 개별 종목 한두 개 정도 몇 개 없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단체로 오르고 단체로 빠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성이 좀 지나면 좀 사라질 거라고 좀 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이 남북경협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라고 하죠? 이것이 3파에 해당하는 것이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설이 너무 깊어지니까 좀 너무 그렇네요. 그러니까 IT가 과거부터 상승했다 하락했던 어떤 이 구간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IT가 다시 올라갈 때 건설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었고 내려왔다가 다시 저는 이렇게 같이 갈 것 같아요. IT와
어떤 산업재가 같이 갈 때 드디어 지수는 상승을 할 것이고 그때 대장주가 눈에 보일 것이 아닌가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 실적이 좋은 쪽 몇 개, 미디어와 뭐 소재 쪽들 이쪽은 볼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이야기, 코스피 이야기를 좀 크게 했고요. 코스닥 쪽 이야기도 한번 드릴게요. 코스닥 쪽은 코스피보다도 확실히 이익 상승률이 높아요. 20% 정도 상승을 하니까요. 이번 연도에 코스닥은 변동성은 크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은 요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근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들이 IT 쪽을 좀 다시 좀 만지작거려 본 겁니다. 그런 취지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다.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아마 내일이랑 모레가 사무실 에서 이제 조금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최대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